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0 진단 IVD 기업 IR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많은 기업들의 발표와 특별 강연들이 이어졌는데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일정 함께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이 2019년에 처음 개최를 하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92개 기업이 IR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 전망 등 다양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모든 발표가 유튜브 한국경제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도 발표 시간 동안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요. 시간이 허용되는 한에서 제가 대신 질문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표 기업과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중계 화면 하단에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0 둘째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업 IR에 앞서서요. 미래에셋대우 김충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코비드19 이후 국내 체외 진단 산업이 가야 할 길, 바이오 마커 발굴을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연구위원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김충현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박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산업, 특히 이제 뭐 많이들 요새들 관심 많으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진단 업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사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진단 업체들 굉장히 좋았죠. 1조를 현재까지 아직 2020년 결산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1조가 넘을 걸로 기대되는 업체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2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이들 지금 고민스러우신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좋았던 우리나라 진단 업체들, 특히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백신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에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 일종의 코로나의 방패를 갖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늘려나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감염의 전파를 막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보시면 여전히 확진자 수는 글로벌리 봤을 때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만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 사실 맞지 않으면, 접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들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신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백신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수혜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코로나에서 우리나라 진단 기업들이 부각이 된 이 기회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끝나게 종식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과연 무엇을 어떤 것들을 지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고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 다음 세션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세션에서는 좀 더 이런 큰 그림 위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체외 진단 산업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체외 진단 산업의 근본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체외 진단 산업은 대형 검진 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플랫폼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택배 산업처럼 이제 검체를 대형 검진 센터에서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진단 산업을 글로벌리 이제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원 의료재단, 뭐 시젠 의료재단, 뭐 삼광 뭐 이런 대형 검진 센터들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산업적인 특성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를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체외 진단 업체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제가 그려봤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하락을 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마진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대형 업체들 주가 추이예요. 보시면 이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산업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플랫폼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큰 대형 검진 센터들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자기가 어떤 장비들을 쓰고 있는지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다 대형 글로벌 업체들 대형 플랫폼 장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이런 그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장비에서 키트가 나오는 그런 면도기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장비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형 업체들은 이런 대형 검진 센터에 들어가는 대형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들 업체는 이렇게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 상당히 노출돼 왔었다. 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서 무엇이냐면 체외 진단 산업은 본질적으로 이런 플랫폼 산업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올해 코로나가 터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굉장히 이제 모든 게 급변을 했죠. 올해 한 해 만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더 증가할 것이냐, 더 꾸준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여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거를 알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체외 진단 산업의 본질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핵심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혜를 받은 건 맞는데 그러면 코로나19가 이 체외 진단 산업의 근본을 바꿨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체외 진단 산업의 근본은 말씀드렸지만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산업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 거는 맞는데 체외 진단 산업의 근본을 뒤흔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관세청 요새는 이제 뭐 진단업체들 관심 워낙 많으시니까
뭐 어디를 들어가면은 뭐 수출 데이터 볼 수 있고 이제 뭐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죠. 올해 수출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소위 1등 업체라고 하죠. 진단키트 이제 제일 잘 만드는 제일이랑 아까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업체를 보면 그 업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한 20%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5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 선두 업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진단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그 대형 글로벌 업체들, 이런 대형 장비에 호환되는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들도 그런 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진단키트가 귀할 때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서서히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다시 옥석 가리기가 벌어지면서 체외 진단 산업의 특징이죠. 플랫폼 산업의 그런 특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은 사실 글로벌 업체들이 1분기나 2분기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진단키트 양산을 우리나라보다 잘하지도 못했고 또 이 업체들은 워낙 다양한 사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업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3분기를 들어서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도 우리나라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 양산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뭐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키트로 인해서 수혜를 우리가 상반기 때 받은 건 분명히 맞지만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점점점 체외 진단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이고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유행을 했던 거는 많지는 않지만 유행을 했었던 질병을 살펴보면 사실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2009년 무렵에 유행을 했었던 신종플루가 왼쪽 그림인데요. 굉장히 관련된 진료비가 올랐다가 11년, 12년에 급감을 해버리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16년도쯤에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게 지카 바이러스거든요. 지카 바이러스 키트를 만들었었던 업체의 매출 추이인데 19년도를 가니까 확 줄어버리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외 진단 산업의 본질, 이제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어서 선두 업체나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업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게 어쨌든 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백신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는 다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하나로 생각을 하면 저는 다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건 맞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체외 진단 산업의 어떤 큰 그림을 바꿀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단정적인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어려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다 가야 될 길은 다각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적, 제품적, 사업적 다각화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았냐라고 하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유럽에 집중이 돼 있다. 뭐 인도에 집중이 돼 있다. 중국에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도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PCR 키트를 만든다. 항원 키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 집중화된 사업을 가진 우리나라는 유리를 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찾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코로나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쉽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유럽에만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아시아나 북미 지역으로 넓혀야 될 것이고 중국에만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하면은 유럽으로 넓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PCR 키트만 했다고 하면은 면역이나 임상화학 키트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각화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각화를 꼽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다각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두 가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체적인 성장보다는 M&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바이오마커를 누가 더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체 성장 대 M&A.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M&A에 대한 시각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IMF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M&A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M&A가 굉장히 보편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이 M&A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3분기까지 누적으로 된 매출을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노란색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상장된 업체 중에서 지금 매출 제일 큰 업체죠. 지금 보시면은 뭐 작년 이게 뭐 이건 달러 기준입니다. 작년 매출을 거의 뭐 5배 이상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죠. 3분기까지만 카운트를 했을 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글로벌 큰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굉장히 늘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5배, 6배 이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등 업체랑은 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20배 뭐 이상 차이는 나죠. 그래서 저는 뭐 바로 위에 있는 기업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형 업체들과의 이제 그 체급 차이는 존재한다. 거기다가 아까도 살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로 수혜를 받은 사업 부분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업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만큼을 냈다는 거예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기다가 이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냐.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인 성장만을 이제 계속해서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로 찾아온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업체들을 보면 이 M&A 역사와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이런 다양한 사업 부분을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를 보면 대부분 다 M&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보시면 저희 뭐 주식 투자 뭐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업체들도 있을 텐데, 큰 업체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수를 당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15년, 16년도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S사와 경쟁한다고 하던 업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인수가 됐죠. 이런 것처럼 글로벌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M&A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덩치도 크고 R&D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M&A까지 많이 하는 회사들이다. 이런 회사들과 과연 자체적인 성장만으로 속도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코로나로 받은 좋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M&A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큰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뭐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우량하기 때문에 M&A를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폭을 가지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체들과 지분 수합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서 강점이 있는데 우리는 뭐 유럽을 진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유럽에 강점이 있는 업체와 지분 수합을 통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을 일종의 유통망으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성장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M&A나 지분 수합 혹은 글로벌 기업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마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외 진단 산업은 대형 검진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야가 유망을 할까를 보려면 보통은 우리가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검진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외 진단 산업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대형 검진 센터거든요. 이 차트는 이제 미국의 퀘스트라고 하는 대형 검진 센터의 매출 구조를 제가 발라놓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정기 임상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사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피검사시잖아요. 그거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분자진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암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단업체의 고객인 검진센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진센터는 이런 혈액검사나 건강검진 같은 정기적인 수요가 날 수 있는 걸로 대부분의 돈을 벌면서 암검사 같은 고마진의 그런 검사로 고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테로지니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검사 키트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정밀한 개개인에 맞추는 그런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 그 검진 센터 입장에서 보면 암을 검사하는 분자진단 영역이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되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분자진단 영역에 가장 많이 하는 걸 암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측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거죠. 바로 바이오마커입니다. 생체에 있는 특정 지표를 활용해서 어떤 병을 진단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정기 검진, 이 대부분 대형 검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형 검진 그 정기 검사 수요는 사실상 글로벌 업체들한테 거의 대부분 과점이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검진 센터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가 쓰는 장비들을 다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국내 장비 쓰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점점 더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식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들도 올해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았는데 이제 글로벌을 보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좋았던 진단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생명공학 기업들이죠.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런 바이오마커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생명공학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기 진단, 뭐 동반 진단, 뭐 아니면 뭐 예후 진단 이런 것들을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해내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익숙하신 기업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뭐 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좋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오마커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진단 시장은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혜를 받은 게 맞지만 사실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 부분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신규 시장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많이 얘기하는 first in class, best in class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irst in class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릴 내용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키트에 굉장히 그 체외 진단 산업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던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 체외 진단의 근본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얻은 기회들을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 성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M&A나 뭐 지분 수합 혹은 글로벌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마커 발굴을 통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보다는 조금 더 신규 시장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체외 진단 산업이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고요. 이제 좋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이번 세션 이후에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자기의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들어보시면 좀 더 얻으시는 게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이런 이제 체외 진단 산업의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제가 이제 최근에 발간한 책도 있는데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는 다 됐고요. 혹시 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 네. 마무리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발표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현 연구위원님의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도 강연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국내 체외 진단 산업이 어떻게 다변화하면서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김충현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IR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4개 기업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할 엔젠바이오 최대철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네, 되나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젠바이오 대표이사 최대출입니다. 좀 전 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진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바이오 마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기존에 암 환자를 예를 들면 획일적인 치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의료 암 환자 치료 방법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치료 방법을 맞춤 의료 또는 정밀 의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맞춤 의료, 정밀 의료 분야의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맞춤 의료, 정밀 의료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 키트들은 PCR 기술 기반의 진단 키트입니다. 네, PCR 기술의 특징은 소수의 이미 알려진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검사할 때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얼타임 PCR 기반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국내에 많은 진단사들이 관련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의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PCR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술이 NGS라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입니다. NGS 기술은 한두 개의 바이오마커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암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한 번에 모두 추출하여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한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 기반에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결국 암 환자의 증가, 이런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바이오마커의 증가에 따라서 NGS 기술이 진단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NGS 기술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술이 또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NGS 기술이 진단에 활용되고 그리고 큰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서 NGS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약 20.5%로 매우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NGS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대형 기기 제조사들이 NGS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신약 개발 과정에 참여시켜서 동반 진단을 같이 개발하게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NGS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M&A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GS 관련된 정밀 진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분석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많은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2017년도에 이미 NGS 기반 식약처 처해진단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다양한 인허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NGS 기반의 정밀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예측, 질병의 맞춤 치료, 신약 개발 회사들과의 연구 협력, 또한 일반인 대상의 건강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BT, 즉 바이오 관련된 기술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만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또한 IT 기술이 있습니다. IT 기술은 복잡한 유전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해석하여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관련된 치료제 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개의 기술을 결합해서 정밀 진단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이 플랫폼 기반에 여러 가지 정밀 진단 시약, 패널을 상용하였고, 또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또 상용하여 결합해서 다양한 진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은 플랫폼 기반의 시장입니다. 저희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밀 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정밀 진단 플랫폼을 상용하였고, 이 플랫폼들이 많은 병원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병원에 제대로 세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암 환자의 암을 진단하는 시약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이미 암 진단 받은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제 정보를,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입니다. 폐암 환자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미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정밀 진단 패널을 이용해서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들만 정확하게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유전자들을 장비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NGS 장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만 이 환자한테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때 또한 저희가 병원에 공급하는 분석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석된 정보 중에 이 환자한테 가장 최적의 정보를 맨 위 상단에 올려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한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추출하는 정밀진단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병원에 판매하고 있고 큰 수탁 검사 기관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통신회사로 입사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상용하고 그리고 2015년 10월에 엔젠바이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젠바이오 설립하기 이전에 KT 사내벤처에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회사를 만들었고 바이오 관련된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는 윤세혁 CFO, 김광중 CTO, 홍창범 소프트웨어 본부장이 저랑 같이 KT 사내벤처에서 같이 일하다가 대기업 KT를 나가서 엔진바이오를 같이 설립하였고 그 후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R&D 인력 구성을 보시면 BT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인력도 많고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도 많습니다. 즉 미래의 진단 기술은 단순하게 바이오 기술만, 바이오 마커만 알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마커와 그 마커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속해서 정확도를 올려나갈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미 융합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연역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 10월 30일 설립됐습니다. 그 후로 2년 안에 NGS라는 새로운 기술로 식약처 허가를 국내 최초로 받아보자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그 기술이 인정돼서 2018년도에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국내 큰 대학병원에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9년도부터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 여러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같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동반 진단 기술을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2대 주주인 KT하고 올해 10월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사업 제휴를 맺었고 내년도에 이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 기술을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해외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에 약 19개의 대리점을 이미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해외 대리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정밀진단 플랫폼을 이미 상용했습니다. 그 플랫폼 기반은 BT 기술과 IT 기술이 결합입니다. 이 결합된 기술 기반으로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2017년에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은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과와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BT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 기술과 비교해서 100%의 정확도를 얻었고 분석 기술, IT 기술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바이오인포메이션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분석한 결과와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의 일치도가 100%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다양한 식약처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BT 기반 기술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만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기술인데요. 이 추출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출했을 때 실제 그 추출하는 프로브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완해서 이 보완된 결과가 식약처 임상시험 통과 기준에 맞는지까지 검토하고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식약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BT 기술은 유전자를 추출해서 식약처 허가까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IT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이미 소프트웨어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NGS 기반의 정밀 진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생산된 염기서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재도 여러 병원에서는 바이오인포메틱스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 데이터 분석 시간만 2, 3일 걸립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모든 걸 다 자동화해놨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2시간 안에 이런 어떤 분석과 해석, 최종 리포트까지 모두 다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국내 병원에서는 저희 회사가 NGS 기반 진단 분야에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BT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사 목적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유방암, 남성암 관련된 제품, 혈액암 환자의 대상의 정밀 진단 제품, 그리고 고형암 정밀 진단 제품. 고형암 정밀 진단 제품은 암 조직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HLA라는 골수 이식할 때 골수를 주는 분과 받는 환자의 골수가 얼마나 같은지를 검사하는 제품이고, NGS 기반으로 11개의 자위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 최초로 또 이미 식약 허가 트랙을 밟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미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밀진단 제품을, 질병에 맞는 제품들을 상용화하고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KT 사내벤처 시절에 2012년도에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이 기술을 현재는 저희 정밀진단 시약에 최적화된 분석 소프트웨어로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리점이 많아지고 해외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해외 병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도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ISO 27001이라는 국제 정보보호 인증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따서 저희 분석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많은 병원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영역 확대 분야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부분은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역이고, 그 빨간색 바로 오른쪽은 이미 상용화된 분야입니다. 미세 검출 분야의 HLA라든지 희귀 유전병 관련된 정밀진단 시약도 상용화했고, 암 정밀진단 분야도 상용화해서 보험 수가를 받으면서 병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소프트웨어도 이미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용화 기반과 핵심 기술을 융합해서 하늘색 분야로 현재 확장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는 질병의 조기 진단, 그리고 환자 대상의 질병 예측 진단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암 정밀 진단 분야는 신약 개발 제약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항암제 동반 진단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기술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확장 모델 중에 가장 먼저 동반 진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 진단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가의 표적 치료제를 환자한테 처방하기 전에 그 표적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진단 분야에서는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반 진단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서 동반 진단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15.7%로 매우 고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동반 진단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진단 회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동반 진단의 어떤 특징, 환자에 대한 베네핏이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도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제약사가 신약 개발 과정에 많은 기관과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동반 진단 회사가 같이 신약 개발했을 때 신약 임상 성공률이 증가하고 신약 개발 비용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리포트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동반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신약 개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제약사들과 여러 가지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동반 진단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발할 때 암 환자의 이 약이 신약이 환자한테 제대로 임상 시험할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 진단 기술로 미리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확인된 환자 대상으로만 약을 쳤을 때 신약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제약사들이 저희한테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동반진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도 언론 홍보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런 어떤 동반진단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어떤 연구 계약을 통해서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동반진단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미 구축된 정밀진단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또 진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단 분야에서 가장 핫한 액체 생검 기반의 진단 분야도 저희가 아산병원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목표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진단 분야,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분야도 연구 과제로 저희가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된 PCR 진단 키트도 단기간에 저희가 개발해서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 파이프라인 현황입니다. 저희는 맨 왼쪽에 보시면 큰 카테고리가 정밀 진단 제품, 분석 소프트웨어, 동반 진단, 조기 진단, 일반인 대상의 헬스케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밀 진단 제품들은 대부분 상용화했고, 이 중에 핵심 제품들은 식약처 임상시험을 완료했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GS 기반의 정밀진단 제품들은 식약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미 보험 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도 많은 병원에 보험 수가를 받으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상용화해서 병원 서버에 설치되고 의사 선생님 랩탑에 클라이언트 툴이 설치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동반 진단 분야는 여러 제약사들과 내년에 여러 가지 임상시험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 나가면서 동반 진단 분야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기 진단 분야는 치매, 결핵 관련된 조기 진단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최근 바이오 관련 유전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DTC,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이 유전자 검사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도 저희가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DTC 관련된 검사 항목 저희가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항목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서도 어떤 캐시카우로서 어떤 회사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성장 전략 중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NGS 기반의 정밀진단 회사들은 글로벌리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내 기업에는 아직 비교할 회사가 없어서 해외 기업들과 비교했습니다. 소피아 제네틱스, 진DX, 아처DX, 디바이저, 이런 회사들과 저희가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제품과 기술을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 회사가 글로벌 NGS 기반의 정밀 진단 회사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상용화했고, 이 모든 제품들이 다 의료기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은 저희는 분석 기술도 상용화되었고, 이 분석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을 쓰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NGS 기반의 진단 회사들과 비교해도 저희는 충분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어떤 저희의 기술력과 어떤 검증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에 여러 수출을 도모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NGS 기반 정밀진단 제품의 수출은 좀 부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쪽 암 정밀 진단, HLA 이쪽 분야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된 수출 성과도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미국 진출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문 수탁 검사, 미국에 있는 전문 수탁 검사 기관을 저희가 인수해서 그 수탁 검사 기관에 저희 제품을 수출해서 그 수탁 검사 기관에서 분석 서비스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 관련된 분석 서비스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국에서 보험 수가가 100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약 3,000달러가 넘습니다. 결국 이런 큰 시장에 저희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미국에 있는 클리어랩을 인수해서 진출함으로써 저희가 해외에서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대출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는 기존에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가 PCR 기반으로 있습니다. 이 PCR 이 진단 키트를 저희가 더 판매하는데 더 확장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분야는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본질은 암 정밀 진단 그리고 고위험 환자의 어떤 정밀 진단 분야가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기존 키트를 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제약사 중에 협의 중인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이런 그 국내 제약사들하고 저희가 그 상장 10일 상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약사 이름을 못 밝혔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국내 I사는 그 일동제약 자회사 아이디언스라는 회사입니다. 일동제약에서는 2019년도에 저희 회사 전략적 투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일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중단됐다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고요. O사는 온코닉 세라피틱스라는 회사이고 H사는 이거는 아직 공개 전이고요. P사는 파로스 아이비트라고 혈액암 관련된 동반진단 혈액암 관련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한두 개 회사가 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관련된 동반진단 기술 신약 개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는 이미 상용화된 신약을 저희가 후속으로 동반진단을 개발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실제 이제 화이자라는 회사인데 이 화이자가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 삼성의료원에 연구개발 펀딩을 해서 그 펀딩과 관련돼서 저희가 삼성의료원과 계약을 맺어서 동반진단 관련된 유방암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최대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밀 진단 플랫폼 기업인 엔젠바이오였습니다. 잠시 마이크 커버 교체와 소독 실시 후에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테옴텍입니다. 발표해 주실 임국진 대표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임국진입니다. 프로테온텍은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술을 혁신하면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프로테옴텍 소개하고 핵심 기술 소개 그리고 프로테옴텍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옴텍의 사업 전략은 고객이 원하는 최고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고객은 여러 가지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편의성,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도, 또 어떤 제품에는 고객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제품은 사랑받는 것으로 점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옴텍은 서울시 가양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총
80명, 연구 인원이 약 30명, 생산 인원 쪽이 35명, 그래서 80명 정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은 2000년에 질병에 대한 치료제 또는 진단 제품을 사용에 필요한 단백질을 새로운 단백질을 찾고자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는 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알러지 제품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제품이 나와 있고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 제품으로서는 다양한 알러지 제품 키트와 임신 진단 키트 혹은 면역력 진단 키트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독특한 장점으로서 잠정 덕분에 장영수상 2번, 신기술 인증 3번, 세계 인류 상품 2번을 받았고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받은 기술이 강한 회사입니다. 프로테움텍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특히 최애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건강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더 치료도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진단 검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애 진단의 전체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면역 화학 진단 시약 부분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장 진단 분야 그리고 분자 진단 분야에 저희 제품이 속해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차별점은 기존의 모방된 기술이 아니고 특허가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시장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테움텍은 다중검사선 현장진단 기술,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키트, 알러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용량 바이오센서, 암질환 바이오마커 등의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핵심 기술로서 병역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로는 여러 가지 알러지 제품을 현재 사회에 공급하고 있고 다중검사선을 가진 신속 검사 기술, 트리책이라든가 이민책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코비드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 기술로서는 간암, 유방암에 대한 조기 진단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전기용량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는 항생제 어떤 항생제를 잘 환자에 처방해야 되는지 정확한 측정을 하는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빠르게 측정하는 기술로서 현재 제품과 공급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핵심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 조기 진단 기술로서는 조기 진단 현재 암 진단은 대부분 진단이 어렵습니다. 암 덩어리가 한 1cm 이상이 커야지 영상화 보이고 또한 최애 진단 기법으로서는 항원을 진단하기 때문에 1기, 2기 암 초기에서는 발견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혈중에서 자가항체, 오토항체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또 빨리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FDA에서 승인된 간암 최애 진단 키트를 보면 40세 이상 되면 이제 건강검진에서 알파피토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좀 더
고급되었을 때 알파 피토프로테인 L3라든가 피부카2에 대해서 측정을 받게 되는데 민감도가 약 60%로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암 진단을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유전자 진단법이라든가 또 프로테옴택이 추구하고 있는 항체 진단 방법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오토 항체를 검출하는 암 진단법으로서는 과거의 항원 진단법은 암 세포에서 암에 대한 특이한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이 적게 나올 적에는 디텍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상한 물질이 몸에서 나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암 진단을 사용하는 것 전략입니다. 프로테옴택은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통해서 암에 대해서 마우스가 암에 걸리게 됐을 때 어떤 항체들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 적용해서 해봤더니 역시 사람도 암에 걸리면 특이한 항체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SSN, ATIC 등 4가지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4종에 대해서 오토 항체를 가지고 간암 환자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약 90% 이상의 높은 임상적 유효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알파 피토프로테인으로 같이 기존의 항원 진단 키트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은 50%, 저희는 90%의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그 기존의 암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측정할 경우에는 암이 초기일 경우에 작았을 경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림에서 보면 밑에 그림인데 1기, 2기에서는 굉장히 낮은 민감도가 있었는데 항체 진단 키트에서는 1기, 2기, 3기 모두 다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암을 보다 빨리 검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항원 진단 방법의 특징으로서는 모두 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항원 진단에 대해서 암을 측정했을 경우에는 1기, 2기가 매우 저조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암 진단 기술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초음파, CT, MRI, 현재 사용하는 눈으로 보는 영성화 기법입니다. 암 덩어리가 어느 정도 1cm 이상의 큰 덩어리가 있을 때 정확도가 높습니다. 알파 피토프로테인과 피부카2에서는 영성화보다는 간단하지만 역시 1기, 2기에서는 낮은 민감도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어떻게 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조기에 발견하면 암 치료도 훨씬 더 쉽고 사망률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안티-HCC라고 하는 제품명으로 암 특이 항체를 측정함으로써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의 온코이뮨사도 폐암에 대해서 항체를 측정함으로써 암 진단할 수 있다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초기에 프로테옴텍에서 처음으로 항체 진단을 한다는 개념을 세웠을 때 저희도 굉장히 이게 정확한 전략인지 의심이 되었었는데 온코이뮨이 렁에 대해서 항체가 있음으로써 진단을 한다. 그리고 이 항체는 기존 진단 방법으로서 발견된 사람의 과거 모니터링 해보니까 4년, 5년 전에서도 그 항체가 발굴이 되었다. 즉 굉장히 오래전부터 암이 아주 시작부터 항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온코이뮨은 이러한 렁 캔서를 CT 결과랑 같이 판단함으로써
90%, 80% 이상의 높은 양성 추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서 항생제 감수성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기술은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있을 때 어떤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지 이 세균이 가장 잘 죽는가를 보는 겁니다. 현재 이 항생제 감수성을 측정하는 기술은 약 3일이 걸립니다. 폐혈증 같이 아주 위험한 그런 질환에서는 1시간 늦게 처방할수록 생명의 생존율이 9%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항생제를 빨리 처방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 처방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리고 정확한 항생제를 처방해서 세균을 죽임으로써 내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거가 항생제 감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기 용량 측정 방법에 있어서 프로티아 AST 제품은 기존 항생제 측정 방법 어떻게 하냐면 배지에 균과 항생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균이 자라면 배지가 뿌옇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항생제가 워킹을 하지 않는다. 배지가 맑으면 항생제가 작용했기 때문에 균이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72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혈압 배양 그것을 분리 배양을 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총 시간이 약 3일이 걸립니다. 프로테움색에서는 전기 용량으로 해서 4시간 만에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항생제도 여러 가지 항생제를 동시에 검사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으로서는 약 20종류의 항생제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현재 프로테움텍은 20개 항생제를 동시에 하는 제품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제품에서는 40개를 동시에 개발하는 제품으로 192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감수성의 여러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광학적으로 용액이 균이 자라서 뿌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제품으로서 미국의 악셀러레이트 제품은 현미경을 추적해서 균이 자라는 모양을 보아서 항생제가 자라고 있구나 안 자라고 있구나를 판단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퀀타매트릭스, 한국에 있는 퀀타매트릭스도 이러한 이미지로 항생제를 균이 자라는지를 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테움텍은 전기 용량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티아 AST 항생제 감수성의 시장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약 2천억 정도, 세계 시장으로서는 약 2조 원 정도의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항생제를 빨리 처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니드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진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는 20세기 문화병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 안에 IgE라는 항체가 잘못 작용해서 나오는 부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gE라는 항체는 원래 기생충에 저항하는 제품인데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면서 기생충이 이제 어릴 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IgE에서 면역 트레이닝이 잘못되다 보니까 IgE가 다른 사과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에 대해서 꽃가루에 대해서 잘못 작용해서 비염이라든가 결막염 그리고 두통이라든가 또 혈관이 막혀서 기도가 막혀서 졸도하는, 그래서 생명이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알레르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치료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알러지에 걸려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알러지 진단 방법은 100년 전부터 피부에 알레르겐을 여러 개 주사를 해서 자극시켜서 빨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을 현재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IgE가 알러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견된 이후에 체외 진단에서 혈액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스웨덴의 파디아사는 한 번 테스트에 한 알러지를 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다중 진단에서 미국에서 마스터사가 30개, 독일의 여러 회사들이 20개의 알러젠을 동시에 개발한 제품을 만들었고, 프로테움텍은 자체적인 특허 기술을 통해서 한 번에 100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질을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을 이제 바이오어레이 기술 또는 바이오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료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다 재현성이 좋고 정확한 그런 것은 라인 어레이 방식입니다. 라인을 읽어서 보는 방법이죠. 과거 알러지는 한 플레이트에서 20개 정도 검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알러지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했을 때 2플레이트, 3플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테움텍에서는 한 번에 다른 회사의 3플레이트 효과인 방법을 사용하는 병영실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알러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한 번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적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알레르기 시장을 살펴보면 약 1,000억 원 정도의 지금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성장 곡선이 높아지는 것이 이러한 다중 검사 시장입니다. 다중 검사 시장에서 과거에서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독일 제품, LG 화학 제품, 이제는 프로테움텍 제품의 임상적인 유효성이라든가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프로테움텍이 약 40%의 시장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해외 시장으로 해서 진출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은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국내 매년 2배 이상의 해외 수출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서 장영시상과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러지와는 약간 틀리지만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과민 반응인데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급성 반응일 적에는 IgE가 작용하고 지연성일 적에는 IgG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를 이제 음식 불내성 진단 키트라고 하는데 IgE 검사하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gG 검사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 알러지가 걸립니다. 반려견에서 과거 개는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나쁜 환경에서 면역 트레이닝이 잘 되어서 알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생충이 없는 집안에서 잘 보살피기 때문에 알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에 대해서 알러지 진단 키트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진단 기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임신 진단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임신 진단에서도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신 진단에서는 HCG라고 하는 호르몬을 임신이 될 때 높아지게 되는데 이걸 측정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르몬이 아주 높으면 오히려 색깔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점은 원스텝 샌드위치 이뮤노어세이 메소드라고 전문 용어로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술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움텍에서는
여기에 경쟁적 면역 방법에 라인을 하나 더 넣어서 이 호르몬이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이 없었을 때와 아주 높았을 때를 차별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제품은 다 두 줄의 임신 진단 키트인데 프로테움텍은 기존에 있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줄을 넣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특허도 2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장영시상과 신기술 인증상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가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적정하게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몸 안에 전체 항체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으려면 정맥에서 피를 많이 뽑아서 이것을 검사실로 보내면 그것을 그중에 혈청만을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이뮨책 IgG로 현재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처럼 란셋을 이용해서 바늘로서 혈액을 5마이크로리터 정도 취한 다음에 전개 용액에 넣어서 키트에 떨어뜨린 후에 20분에 보면 내가 평균 수준의 항체가 있다, 아니면 약간 높다든가 병원 갈 정도로 항체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간편하게 이러한 자기 면역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제품이 있다 보니 초유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농업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 분야에서 소에 대한 면역력, 특히 소에 처음 나오는 우유를 초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면역력 성분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제품으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농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은 대부분 합성의약품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약물이 얼만큼 돼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약에 대한 독성이 나오고 우리 몸 안에 낮으면 약물이 잘 워킹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약물을 검사하는 방법의 기술은 경쟁적 면역 방법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방법으로서는 측정 분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측정할 때 정확히, 그러니까 너무 낮은 수치가 높은 수치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쟁적 면역 방법을 여러 라인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라인의 측정 범위를 합해서 더 넓게, 그래서 1000배 이상의 측정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현재 삼성 서울병원과 여러 병원과 임상을 해서 내년쯤이면 제품이 개발돼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제품으로서는 코비드 항체 진단 키트, PCR 진단 키트가 있고 향후에서는 지금 이 독감과 같이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여러 제품은 그동안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R&D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알러지 제품이 메이저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암 진단, 항생제 감수성, 또 감염성에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제품을 내오고자 합니다. 프로테움텍은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하고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R&D를 하고 또 이러한 회사가 발전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창업한 프로테움텍에서는 단계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제품을 출시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프로테움텍은 자체 연구 능력뿐만 아니고 외부의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종의 진단 제품 측정 장비를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하고 있고 표에 보시면 이제 보라색 제품이 향후에 나올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테움텍에서는 연구 과제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85% 이상의 높은 성공률로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더 시장에 내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32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프로테움텍이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 보면은 약 20조 원이 됩니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IPO를 해서 상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임원진들은 여러 제약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임원들로 되어 있고 설립자로서는 이제 김유상 교수님께서 2000년에 설립하였고 저는 2010년부터 10년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품 국내 최초나 시장에서 큰 히트 제품을 많이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프로테움텍에서는 과거의 의사가 청진기로 진단을 하였고 온도계 그렇지만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질병을 보다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국진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임국진 대표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전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발표는 1시 30분부터 7개 채널에서 분야별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요. 관심 분야의 채널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후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기업과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중계화면 하단에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발췌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회는요.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입니다. 발표회는 신용성 이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 신용성입니다.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은 최적의 암 관리 및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사업 영역은 크게 진단 영역과 암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영역은 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암 위험도 예측 기술과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 후 물질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항암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암 고위험군 선별 기술에서는 이것이 사업화되어서 아이파인드 제품이 상용화 제품으로 출시되었고
항암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는 현재 비임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로는 그 탈모 치료제를 의료기기로 임상 시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핵심 사업 3가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은 2001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신 김철우 교수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현재 41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직원의 55%가 R&D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덕윤 대표님이십니다. 사업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진단 영역과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영역에는 아이파인드, 엑스파인드, 간암 감시 검사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아이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 다중 바이오마커를 진단하여 암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4년간의 국내 프리마켓 테스트를 통해서 5만 명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그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고요. 엑스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엑소RNA 유전자 마커를 측정함으로써 유방암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간암 감시 검사 같은 경우에는 MRMS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간암 감시 검사법보다 높은 정확도의 간암 감시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료 영역에서는 암 관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ANT2라는 암세포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으며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ANT2 shRNA를 항암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였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은 초음파 기술과 이에 반응하는 미소기포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항암제 개발뿐만 아니라 피부 약물 전달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소노큐브라는 그 미용에 적용된 제품을 상용화하여 12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핵심 사업으로 첫 번째 암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파인드는 다중 마커를 이용해서 다중암을 스크리닝하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입니다. 혈액 내에 있는 암 관련 마커를 발굴하여 다중 마커 조합을 개발하고 암 위험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한 제품으로서 4년간 국내 시험 테스트에서 약 5만 명의 누적 데이터를 확보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화된 자동화 기기를 사용해서 글로벌화하기에 용이한 제품입니다. 이 아이파인드 개발 과정에서는 약 150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비가 지원되었고요. 개발 초기에는 2차원 전기 용동, 셀즈토프, 문헌고찰을 등을 통해서 약 100여 가지의 마커 후보를 처음에 발굴한 후에 분석 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65개의 마커로 축소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 19가지 마커를 조합하여 8대 암을 선별하는 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암은 그 여러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누적된 결과인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별로 그런 돌연 변이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암 조직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암세포들이 공존하는 암의 이질성 때문에 그 단일 마커를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암 특이 마커뿐만 아니라 그 면역 관련 마커라든지 대사 관련 마커라든지 신생혈관 관련 마커 같은 암의 그 종양 미세 환경을 반영하는 여러 다중 마커들을 측정함으로써 이런 단일 마커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여러 마커들 값을 통계적 알고리즘에 대입해서 개인별 암에 대한 위험도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8대 암에 대해서 각각 암종별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그 회색이나 연한 회색이나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개별 각 암에 대한 개별 마커, 즉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에는 CEA나 아니면 사이프라, 간암 같은 경우에 AFP, 대장암 같은 경우 CEA,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CA19-9나 CEA,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PSA,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CA125나 아니면 H4 같은 단일 마커에 비해서 다중 마커를 이용한 경우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동일한 특이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RNA나 DNA 같은 핵산도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특성이 다른 만큼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아이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 마커를 이용한 경우이고요. 다중 단백 마커를 이용함으로써 단일 마커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엑소RNA 마커를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다음 단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파인드는 2014년에 그 6대암 위험도 예측 기술로 처음에 출시되었고요. 2018년에 난소암과 췌장암이 추가되어 8대암 위험도 예측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 내년에는 아이파인드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다중 유전자 마커를 진단하는 엑스파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파인드는 다중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진단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품인데요. 혈액 내의 암 특이적 유전자인 엑소 마이크로 RNA 마커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엑소 마이크로 RNA를 유전자 발현도를 분석한 후에 최적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방암이나 아니면 췌장 낭종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리얼타임 PCR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분석 및 글로벌화하기에 용이합니다. 엑스파인더 개발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무능 고찰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을 통해서 후보 유전자 마커를 선정을 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기관의 검체를 이용해서 유전자 발현도를 분석한 후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의 마커 패널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된 마크 패널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 검증이 끝난 후에는 시약 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거기 덤벨 구조의 누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조의 프라이머는 상온에서 그 비특이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한 PCR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선별 검사를 하는 BC와 췌장 난종을 선별 검사하는 IPM의 두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마이크로 RNA를 바이오마커 패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인드 BC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방암 보조 진단법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IPMN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악성 병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췌관 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인 IPMN을 선별하는 검사법으로 췌장암 고위험군 관리를 보조하는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파인드 제품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파인드 BC 같은 경우에는 2022년경에 시약 허가를 등록한 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IPMN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간암 감시 검사법인 MRM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RMMS는 다중 반응 질량 분석법으로 시료 안에 존재하는 미량의 특정 단백질들을 표지 없이 동시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를 정량할 수 있는 고감도 분석법입니다. 이것은 그 단백질을 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분해한 후에 그 분해 후에 생긴 펩타이드들 중에서 그 단백질을 대표하는 펩타이드를 선정하고 그 펩타이드를 측정함으로써 그 단백질 양을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MRMMS는 그 동시에 다수의 타겟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그 항체를 사용하는 일라이저 방법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마커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마커에 대해서 항체쌍으로 이루어진 그 개수만큼의 분석 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MRMM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분석 키트 없이 동시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마커를 정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MRMMS와 최근에 많이 실행되는 그 NGS를 비교해 보면 그 DNA 멀티마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단백질에 비해서 뭐 기능이나 아니면 생리적 변화를 잘 반영하는데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과의 직접 연관성이 높고 검사 결과가 정확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NGS 대비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MRMMS 방법으로 저희는 간암 감시검사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간암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암종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 50대에서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활발히 활동해야 될 40, 50대 중년에서 이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높은 암종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현재는 간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B형이나 아니면 C형 간염 그리고 간경화 환자에 대해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AFP 검사를 해서 그 암 발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FP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 모두 그 민감도가 60%대로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해도 69%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는 거기 더 높은 민감도를 요구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MRMMS 방법으로 간암 감시 검사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존 방법보다 높은 80% 이상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법도 임상시험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2022년쯤에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인 항암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세대는 화학 항암제로서 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고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많이 줄였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3세대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적인 게 단점으로 있습니다. 4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대사 항암제인데요. 이거는 암세포의 대사 경로를 특이적으로 차단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이 대사 항암제는 거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을 경우에 포도당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산화시켜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젖산으로까지만 분해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얻고요. 그렇지만 그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포도당을 젖산으로까지만 분해해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신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하지 않고 중간 과정에 있는 산물을 다른 세포가 정식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ANT2 같은 경우에 암세포에만 이게 대사 경로에 작용하는데요. 정상세포와 비교해 보면 ANT2는 1, 2, 3 이렇게 동형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ANT1과 3가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합성된 ATP를 세포질 쪽으로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막의 에너지 전이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ATP를 ANT2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막 전이를 유지하고 세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ANT2 shRNA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ANT2를 특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ANT2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 논문에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암세포주들에서 ANT2 mRNA 발현 패턴을 분석했을 때 여러 암세포주에서 발현되긴 하지만 특히 유방암 세포주에서 많이 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NT2를 억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이렇게 억제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ATP 합성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세포가 전이되는 효과를 억제하는 결과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유방암에서 항암제 병용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유방암 종양을 동물 모델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 종양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보았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여러 논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ANT2 shRNA는 그 기존에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여러 비슷한 물질들, 예를 들면 VDAC나 아니면 ANT를 타겟으로 하는 여러 물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ANT를 타겟으로 하지만 ANT 1, 2, 3 모두에 작용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ANT2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적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초음파를 적용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암 조직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더 선택적으로 약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단계로는 유방암에 대해서 이 항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췌장암이나 아니면 간암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 사업으로는 그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은 그 약물 전달을 위한 그 초음파 시스템에서 초음파를 조사를 하면 약물 전달체 내에 있는 미소기포에서 그 초음파에 대해 반응하고 그 결과로 약물 전달체 내에 있는 약물들을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초음파 반응성 미소기포를 이용해서 그 약물이나 아니면 유전자를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그 미소기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질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캡슐화하면 내부의 약물을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을 때 특정 부위, 그러니까 암 세포가 있는 부분에 초음파를 조사하면 그 부분에서 약물을 특이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약물의 부작용은 극소화하는 항암력 표적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그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에서 이게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효과는 캐비테이션 효과가 주 효과입니다. 초음파를 조사를 하면 미소기포가 이렇게 팽창, 수축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생성되는 구조적 왜곡이나 그러니까 미세한 통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세포에 초음파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 순간적으로 약간의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약물이 전달되고 그렇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뭐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적용 범위가 그 밀리미터 단위로 수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 표적을 정확하게 정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음파와 항암제 캡슐을 해서 항암제를 처리를 하면 캡슐화를 통해서 항암 유전자 치료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표적 영역으로만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은 항암제 개발뿐만 아니라 피부 약물 전달 기술로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탈모 완화나 아니면 기능성 피부 약물 전달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2월에 얼마 전에 이게 출시된 제품인데요. 약물 전달 기술을 위한 초음파 시스템과 초음파 반응형 캐비테이션 시드를 이용한 화장품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초음파 기기와 캐비테이션 시드를 함유한 기능성 원료가 이렇게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그 피부청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영양 성분을 기존 제품 대비 한 1,400배 높은 효율로 전달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미백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피부 적용을 가능한 약물이나 아니면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여러 핵심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이파인드와 엑스파인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 다중 바이오마커 및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암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 진단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MRMMS 정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간암 감시 검사를 위해서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MRMS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유방암 유전자 치료제인 ANT2-shRN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 번째에 있는 표적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과 융합되어서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표적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에다가 초음파 기기를 조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주요 정부 과제를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용석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2021년에 아이파인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엑소 RNA를 검사해서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이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단백 마커만을 사용했고요. 2021년에 새로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엑소 마이크로 RNA 검사를 추가를 해서 기존 검사법을 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성 평가 예정 시기는 언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평가를 위해서 이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신용석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요, 계속해서 발표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야의 발표 채널로 이동하셔서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시부터는 메인 컨퍼런스 채널에서는 바이오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Q&A 형식의 토크쇼 슬기로운 바이오 투자 생활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궁금했던 점도 질문하시고 해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오프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